나 간다. 내가 선언하자. 그래, 다신 돌아올 생각 마. 아내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평소라면 욕설이라도 한마디 내뱉고 나갔겠지만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예의 바르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1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말다툼은 일상이었지만 이번은 달랐다. 나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만 지나면 그녀도 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지난 반년 동안 내 안에 지으는 말로 사람을 난도질하는 파괴적인 괴물로 변해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화였다. 그녀의 독설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매일 퇴근 후에도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아내와 13살 딸 다빈이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야 몰래 집으로 들어가곤 했다.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야 했다. 가끔 남은 음식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내 이름은 김도현이다. 정확히는 김도현이지만 아버님 성함도 도 자돌림에 비슷한 이름이라. 집안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나를 돈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아버지는 왜 내 이름에 굳이 비슷한 돌림자를 고집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주니어나 DJ 같은 세련된 별명으로 불리고 싶었음에도 평생 그저 도현 혹은 돈이로 살았다. 그래요, 나는 소위 말하는 충청도 촌놈이다. 아니, 정확히는 대대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린 집안 사람이다. 사람들은 내 말투와 느릿한 행동을 가지고 온갖 농담을 해댔고 매년 새로운 유머 시리즈가 나올 정도였다. 이 대도시 서울에서 내가 아는 충청도 출신이라곤 아버지와 나뿐이었기에 나는 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 쪽은 서울과 경기 출신이 섞인 세련된 가문이었지만 김씨 가문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저 촌스러운 충청도 남자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정작 내 아내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4주 전이었다. 아까 말했듯이 나는 아내의 언어폭력을 피해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곤 했는데 그날도 단골 기사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월요일 저녁, 칸막이 너머로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촌놈이라는 단어가 들리길래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그래, 그 친구 결혼하고 나서 지은이랑은 얼마나 된 거야? 결혼식 날에도 내가 지은이랑 내기를 했다니까.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싱글벙글하고 있는데 말이야. 첫 번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두 번째 목소리는 듣자마자 심장이 뱉는 것 같았다. 내 20년 지기 절친 박상호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들은 대화를 이어갔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상호가 내뱉은 결정적인 한마디가 박혔다.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만나지. 도연이 그 등신은 워낙 순진해서 꿈에도 모를걸. 그때 서빙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주문하신 음식 나왔어요.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요. 나는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왔다. 믿을 수 없었다. 내 아내 지은이 내 결혼식 들러리까지 섰던 가장 친한 친구 상호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상호는 내 전담 정비사이기도 했다. 아니, 공식적인 직원은 아니었지만 내가 운영하는 중고차 상사의 모든 차량 수리와 점검을 맡기는 독점 계약자였다. 그렇다. 나는 중고차 매매상을 운영한다. 중고차 팔이라는 비아냥도 많이 들었지만 내 사업은 번창했고 사람들은 나를 신뢰했다. 나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급 차량을 확보했고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책임졌다. 상호는 실력 좋은 정비공이었고 나는 항상 그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넉넉한 보수를 챙겨주었다. 그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려 했지만 그는 장난스럽게 사기꾼 중고차 장수 밑에서 월급쟁이 노릇하긴 싫다며 거절했다. 농담조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그를 독립사업자로 대우하며 일을 맡겼다. 사실상 내가 그의 유일한 밥줄이었고 그 사실이 결국 그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었다. 식당을 나와 거리를 배회하며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상호의 허풍인지 의심했다. 심부름센터라도 고용해야 하나 싶었지만 상호의 말이 맞다면 만남이 잦지 않아 돈만 낭비할 수도 있었다. 대신 나는 집에서 아내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몰래 살펴보기로 했다.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확증이 필요했다. 그녀가 깊이 잠든 사이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가져왔다. 잠겨 있었지만 암호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았다. 우리 딸 다빈이의 생일이었다. 몇몇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있었지만 상호의 이름으로 된 것은 없었다. 내 친구이니 연락처에 이름이 있는 건 당연했다. 어쩌면 그는 그저 술자리에서 허세를 부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아내의 태도는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상호가 아니라면 다른 누구와라도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불안함에 뒤척이다. 새벽 2시 43분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출근하니 상호가 평소처럼 충청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농담을 던졌다. 평소라면 웃어 넘겼겠지만 오늘은 울화가 치밀었다. 상호야, 네가 충청도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드냐? 지도에서 찾지도 못할 놈이. 사기꾼이니 뭐니 해도 너 같은 놈들보다 앞가림은 잘하고 사니까 일이나 해. 상호는 당황한 듯 나를 빤히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는 내가 무언가 눈치챘다는 걸 직감한 듯 했다. 그는 공부머리는 없었지만 눈치는 빠른 놈이었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어울렸던 것도 내가 그의 공부를 도와 간신히 졸업시킨 인연 때문이었다. 이제 와서 그 우정을 다시 생각해보니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증거를 수집할 방법을 고민했다. 직접 대면해봤자 오리발을 내밀게 뻔했다. 물증이 필요했다. 나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미행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가끔씩 만나는 관계라면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차에 GPS를 다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집안에 홈캠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아주 고가의 장비가 아니면 금방 들통납니다. 아내가 눈치가 빠르다면 위치 추적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며 상담료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어차피 인터넷에 다 있는 정보라면서. 나는 감사의 뜻으로 나중에 청주 쪽 오실 일 있으면 김도현 중고차를 찾으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라고 답했고 진심이었다. 내 영업 비결 중 하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돈과 수고를 아끼기 위해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를 선택했다.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사이 나는 아내의 폰에 몰래 앱을 깔고 내 폰과 연동시켰다.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하도록 설정했다. 다음 날 나는 아내가 모르는 사이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다. 앱을 계속 모니터링했다. 지은은 대학교 구내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15, 20시간 정도 일했다. 그녀는 그 돈을 비상금이라 부르며 미용실에서 큰 돈을 쓰곤 했다. 그녀는 마트에 들렀다 평소처럼 귀가했다. 상호는 하루 종일 자기 카센터에 있었고 지은이 집에 있을 때는 일만 했다. 적어도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 저녁에 나는 아내와 딸에게 외식을 제안하며 친절하게 굴었다. 지은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딸 다빈이는 전형적인 사춘기 청소년답게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다. 식사는 무난했다. 내가 슬쩍 상호 이야기를 꺼내자 지은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화제를 돌렸다. 내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상호의 말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녀의 휴대폰을 살폈지만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는 깨끗했다. 메시지를 바로 지우거나 아예 연락을 안 한 모양이었다. 침대에 누우며 나는 지은에게 오늘 외식 나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고마워 도연 씨, 저녁 맛있었어. 웬일이야?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다. 오늘 당신 운 좋은 줄 알아. 오랫동안 소원했잖아. 당신 말대로 요즘 우리가 좀 안 좋았으니까. 욕실에서 씻고 나온 지은이 내 옆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만약 그녀가 배신자라면 내가 정말 그녀를 안고 싶을까? 하지만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먼저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가졌지만
그것은 그저 의무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일주일 내내 위치를 추적했지만 수상한 점은 없었다. 토요일 밤, 그녀가 잠든 사이 다시 폰을 확인했지만 역시 깨끗했다. 나는 상호가 그저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학창 시절부터 허풍이 심했던 놈이니까. 하지만 내 무의식은 새벽 2시에도 나를 잠들게 두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다가 나는 위스키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한 손에는 잭 다니엘을 섞은 콜라를, 다른 한 손에는 그녀의 폰을 들고 다시 한번 암호를 입력했다. 딸의 생일, 홈 화면이 뜨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다빈이의 생일, 그것이 열쇠였다. 지은의 임신 기간은 무척 힘들었다. 합병증 때문에 아이를 잃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녀의 RH 혈액형 문제 때문이었다. 지은과 태아의 혈액형 부적합증으로 그녀의 몸이 아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임신 마지막 3주 동안 그녀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했고, 다빈이는 우리 결혼식으로부터 정확히 9개월 만에 태어났다. 우리는 아이의 건강에 기뻐했지만 다빈이는 예민한 아이였다. 끊임없이 울었고 잠을 자지 않았으며 젖을 먹는 것도 힘들어했다. 다빈이가 2살이 될 무렵 지은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운했지만 아이 때문에 우리 삶의 즐거움이 사라진 건 사실이었다. 의사는 다빈이가 결혼식 후 9개월 만에 태어난 것을 보고 허니문 베이비라고 불렀다. 하지만 상호의 말이 맞다면 지은은 결혼식 전부터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지은은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 우리는 혼전 관계를 가졌기에 임신 가능성은 늘 있었다. 의사는 결혼식 준비 스트레스가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피임약 효과를 떨어뜨렸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만약 그날 밤 피임이 실패했다면 그전에도 그랬을 수 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내가 다빈이의 친부가 아닐 확률은 50대 50이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지만 상호의 경우에는 일찍 들어온 벌레가 새를 낚아챈 셈이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서 면봉을 찾았다. 다빈이는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사살 이후로는 그나마 잠을 잘 자게 된 다빈이는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빈이의 입 안쪽을 면봉으로 닦아냈다.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퍼백에 밀봉한 뒤 내 입안도 똑같이 닦아냈다. 다빈이가 내 친딸로 밝혀지더라도 지은의 부정은 남는 문제였지만 일단 그 생각은 뒤로 미뤘다. 일요일은 각자 집안일을 하는 날이었다. 나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지은과 다빈이를 피했다. 의심을 확인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오늘따라 왜 그렇게 멍해? 무슨 고민 있어, 도연 씨? 지은이 물었다. 나는 순발력을 발휘해 답했다. 다음 경매 때 차를 대량으로 낙찰받을 계획이라 그래. 차를 좀 팔 때까지 현금이 쪼들릴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 지출 좀 줄여줘. 그녀에게 조언하는 척하며 덧붙였다.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개인 자산을 좀 보호하려고 해. 동네 평판도 있고 하니 사업상 결정이 우리 사생활에 영향 주는 게 싫어서 말이야. 카드빚도 다 정리할 생각이야. 신용 점수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인 척하며 나중에 그녀가 내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게 밑밥을 깔았다. 당신 편한 대로 해. 그녀는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만약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나는 채취한 샘플을 들고 충북대학교 과학과를 찾아가 아는 지인을 만났다. 그는 나를 학과장에게 연결해 주었고 학과장은 흔쾌히 도움을 주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내 명함을 주며 샘플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10%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제안했고 그는 고마워했다. 저도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캠리 대신 스포츠카를 보고 있거든요. 조만간 매장에 들르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표하며 대학을 나섰다.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떨리고 있었다.
이 검사 결과가 내 결혼의 종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격리이자 가끔 영업도 도와주는 직원정 매니저를 사무실로 불러 내 계획을 공유했다. 우리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정 매니저, 집 대출금도 다 갚으려고 하는데 일시불 상환 조건 좀 알아봐줘. 그는 점심 먹고 보고하겠다며 나갔다. 그가 나간 뒤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볼까 고민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평정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점심 식사 후 정 매니저는 계산서를 가져왔고 우리는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은 영겁의 시간 같았다. 수요일 저녁 학과장에게서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가 왔다. 차 이야기나 하자며 그를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입을 떼기도 전에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불일치입니다. 그는 확인해 주었다. 짐작은 했지만 머리를 망치로 엇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결과가 담긴 봉투를 내밀었고 나는 잠시 침묵하다 태도를 바꿨다. 자, 보시려던 차는 결정하셨나요? 내가 묻자 그는 좀 뻔하지만 저도 이제 50살이 다 되어가니 스포츠카가 눈에 들어오네요. 마즈다, 미아타, 마스다, 미아타 같은 거요. 라고 답했다. 마침 재고는 없지만 내일 경매장에서 상태 좋은 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글을 보내며 나는 오후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지은에게는 일찍 퇴근할 수도 있다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녀는 답장이 없었다. 그녀는 원래 내 도움이 필요 없는 여자였다.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처리했다. 차를 몰고 시내를 돌자 세상이 어제와 다르게 보였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내 사정을 듣더니 믿을 만한 동료를 소개해 주었다. 다음 날 저녁으로 상담 예약을 잡았다. 식당에서 가벼운 식사를 하며 생각했다. 내 지난 14년이 정말 헛수고였나? 이 결혼 생활에서 내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조차 없었다. 다빈이를 내 자식처럼 키워왔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남의 자식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다. 이미 알아버린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상호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수십 년 친구였다 해도 이런 친구라면 차라리 원수가 낫다. 지은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다빈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다 해도 내 결혼식 날 들러리와 배신을 모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식당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상호와 한 달에 2번씩 잠자리를 가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폭발하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은에게 오늘 밤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전화해야 했다. 그 집에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있을 자신이 없었다. 자칫하면 감옥에 갈 일을 저지를지도 몰랐다. 도현 씨. 무슨 일이야?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내일 아침 8시 청주 경매 준비 때문에 오늘 밤은 대전에서 자고 갈게. 아,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내가 경매 때문에 외박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그녀는 조금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그녀는 내가 없는 밤을 이용해 부모님께 다빈이를 맡기고 핑계를 대며 상호를 만날지도 모른다. 나는 저녁 내내 그녀의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다. 나는 대전으로 차를 몰며 마즈다 미아타를 포함해 최소 20대의 차량을 낙찰받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매 후 차들을 내 상사로 운반할 계획도 세웠다. 이제 문제는 차량 점검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였다. 상호에게 줄 일감은 이제 단 하나도 없다. 상호가 하던 정기 점검과 수리는 이미 끝났다고 들었다. 내가 차를 20대 넘게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할 생각이었다. 대전 현지의 경매장 관계자에게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정비사를 추천받아 운송 전 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그들은 오전 9시쯤 대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나는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 체크인했다. 사장이긴 하지만 비싼 호텔에서 회사 돈을 펑펑 쓰는 성격은 아니었다. 침대는 편안했고 딱 필요한 만큼의 시설이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지은의 위치를 확인하니 그녀는 집에 있었다. 아니, 적어도 휴대폰은 집에 있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어떻게 결혼식 날 그런 짓을 저지르고 14년 동안이나 나를 속이며 그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 나는 내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았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만의 사랑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실수였다는 걸 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순탄치 않았다.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도 아니었다. 우리는 결혼 후 3, 4년 정도 뒤에 아이를 갖기로 했고 셋 정도 낳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다빈이가 생기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그 혼란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모든 고통이 배가 되었다. 14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다. 우리가 함께한 좋은 시간들조차 이 진실 앞에 빛이 발했다. 만약 지은이 상호와 엮이지 않았다면 그녀는 내 아이를 가졌을 것이고 임신 과정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다빈이처럼 예민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녀가 둘째를 거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상호는 내 결혼식 날 내 아내를 유혹해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다. 그리고는 뒤에서 나를 등신이라 비웃으며 한 달에 2번씩 내 아내를 만났다. 누워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분노는 식지 않았다. 이대로는 밤을 꼬박 새울 것 같았다. 나는 TV를 켜고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틀었다. 억지 웃음이라도 터뜨리니 신경이 좀 완화되었고 11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내일 있을 바쁜 하루를 생각하며 경매는 순조로웠다. 좋은 차들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았고 대전 지역 딜러들과 인맥도 쌓았다. 경매장에는 미아타가 없었지만 다른 딜러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2대를 찾아냈다. 빨간색 1대와 검은색 1대였다. 나는 학과장의 선호 색상을 확인하는 동안 가계약을 맺었다. 2 딜러 모두 내 상사의 차량 정보와 교환 조건을 제시하자 흔쾌히 동의했다. 진작 경매장에 더 자주 올 걸 그랬다. 동종 업계 사람들과 교류하니 사업 확장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개인적인 고통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변호사와의 상담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다. 재산의 절반을 잃을 위기였다.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위해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사실에 나는 이혼 소송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대신 나는 그녀를 상호의 아이와 함께 그 집에 살게 두되 집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버리기로 했다. 그녀가 그 집에 살 수는 있지만 명의는 오직 내 이름으로만 남겨두어 그녀가 집을 팔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세금과 공과금을 계속 내면서 소유권을 유지하면 그녀는 나중에 유기를 주장하며 집을 뺏어갈 권리를 갖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 사업체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했다. 비록 법인이긴 했지만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기업 법무 변호사와의 상담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피곤하다고 말했다. 너무 힘들어서 씻고 바로 잘게. 저녁은? 늦은 점심 먹어서 괜찮아.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 대화였다. 샤워를 하고 나니 모든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비록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위안을 얻었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쏟아졌다. 지난 일주일은 지옥 같았지만 계획이 서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일찍 일어나 지은과 다빈이가 깨기 전 사무실로 향했다.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며 다음 단계를 정리했다. 정 매니저에게 23대의 차량 매입 소식을 전하고 경리 미란 씨에게는 더 이상 상호에게 일감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유를 묻지 말고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내 말에 미란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사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라고 답했다. 고마워요, 미란 씨. 정말 든든하네요. 구시정각. 나는 기업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업체 방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법인이긴 하지만 그녀가 절반의 가치를 요구하며 강제 매각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변호사는 차라리 미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권했다. 그럴 순 없어요. 이건 내 인생인데. 나는 답했다. 더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소식은 큰 충격이었다. 피땀 흘려 일군 내 사업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이 상사를 포기해야 한다니. 다빈이와는 다르게 말이다. 다시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우선 최 교수 학과장에게 연락했다. 교수님, 김도현입니다. 미아타 빨간색과 검은색 정보를 찾았습니다. 가격만 맞으면 관심 있으신가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둘 다 보여드릴 테니 결정하시죠. 안 사셔도 제가 금방 팔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교수님의 선택은요? 빨간색은 강렬하지만 도색 관리가 힘들고 검은색은 우아하지만 여름에 덥죠. 지하 주차장에 보관할 거라 검은색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뵐까요? 좋습니다. 도착하면 연락하세요. 통화를 마치고 나는 빨간색 미아타 딜러에게 연락해 차량 교환을 제안했다. 그는 내 매장에 3개월째 서 있던 BMW에 관심을 보였다. 대도시에서는 그 차가 더 잘 팔릴 거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때 상호가 아직 수리 중인 차 몇 대를 끌고 나타났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경매로 낙찰받은 23대의 차가 언제 오냐고 물었다.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 초쯤 올 거야. 나는 배신자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가 나갈 때 나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주말 내내 나는 지은을 피하며 마당 정리를 하거나 자비를 했다. 위치 추적을 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졌다. 남의 자식을 키워온 그녀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월요일, 나는 BMW를 미아타와 바꾸기 위해 대전으로 향했다. 판매자와 점심을 먹으며 새로운 인맥을 쌓았다. 오픈카인 미아타를 몰고 돌아오는 길,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자유를 만끽했다. 나는 검은색 미아타까지 한 대 더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2인승 차면 충분했다.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지은과 다빈이가 창밖으로 내다보더니 밖으로 나왔다. 이 차는 갑자기 왜 샀어? 다빈이 태울 뒷좌석도 없는데. 지은이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손님 부탁으로 가져온 거야. 한번 시운전해보라고 가져왔어. 난 이런 좁은 차 딱 질색이야. 지은이가 쏘아붙였다. 다빈아, 너도 한번 타볼래? 아니 아빠. 나 학교에서 아빠 성씨 때문에 놀림당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런 촌스러운 폴란드 차마즈다를 착각한 듯까지 타기 싫어. 딸의 무례한 말에 가슴이 찌릿했다. 중고차 장수 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말이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집안의 두 여자가 모두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사춘기라 해도 그 말투는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한 바퀴 더 돌고 올게. 나는 후진 기어를 넣고 집을 빠져나왔다. 가슴속엔 울분이 가득했다. 청주 시내를 정처 없이 돌다 밤 9시 30분이 되어서야 귀가했다.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지은이 들어와 나를 쏘아붙였다. 스포츠카 못 사서 시위하는 거야?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은 나이값도 못하고 애처럼 왜 그래? 그녀의 태도 변화는 도저히 참기 힘들었다. 상호와 보내는 시간이 그녀를 이렇게 오만하게 만든 것 같았다. 내 뿌리에 대한 경멸이 이제는 내 자식도 아닌 아이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였다. 당신이랑 다빈이는 옆에 아무도 없는 게 더 편한가 본데 그럼 내가 나가주지. 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 태도에 그녀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더 큰 화를 낼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다음 날 나는 미아타를 보러 온 최 교수와 만났다. 그는 차 상태와 가격에 매우 만족해했다. 엔카 시세보다 300만 원이나 싸게 줬으니 당연했다. 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는 자기 친구가 대학교 차량 구매 담당자인데 2년마다 16대 정도를 교체한다고 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나를 추천해주겠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 매니저에게 연락하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 사업 방식이었다. 수요일,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도연 씨,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죠. 나는 당장 달려갔다. 집구석의 긴장감은 한계치에 달해 있었다. 변호사의 계획은 완벽했다. 실행하는데 2주 정도 걸리겠지만 성공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 2주 동안 나는 지은과 다빈이가 없을 때 조금씩 내 짐과 연장들을 근처에 얻어둔 오피스텔로 옮겼다. 상호는 23대의 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마지막 주말에는 마당 잡초를 뽑고 옷장 정리를 마쳤다. 지은은 자기 빨래만 챙겼기에 내 옷장이 텅 비어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월요일 밤이 떠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며 중고차 장순이 촌놈이니 하며 조롱했다. 예전 같으면 홧김에 모텔에나 갔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화요일 아침 나는 상사에 일찍 도착해 직원들을 회의실로 모았다. 정기 회의였기에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낙찰받은 차들이 어제 다 들어왔습니다. 점검은 이미 다른 곳에서 마쳤으니 상호에게는 더 이상 일감을 주지 마세요. 다른 정비소와 계약했다고 전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들 가족 같은 분들이라 이런 말씀드리기 참 힘드네요. 나는 눈물을 훔치며 이어갔다. 이 상사 매각했습니다. 직원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고용 승계는 확실히 했고 특히 미란 씨는 내 업무 일부를 맡으며 급여도 인상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직원들은 놀라면서도 유능한 미란 씨의 승진을 축하해 주었다. 미란 씨, 회의 끝나고 따로 좀 봐요. 나는 미란 씨에게 내가 고문으로 남을 것이며 가끔 영업도 도와줄 테니 걱정 말라고 다독였다. 직원들은 내가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상호가 서 있었다. 야, 김도현. 왜 난 회의 안 불러? 그가 따지듯 물었다. 직원 회의니까. 넌 직원이 아니잖아. 상호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차 들어온 거 봤다. 내가 손 좀 볼까? 아니, 이미 다 끝났어. 바로 전시하면 돼.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뭐? 점검은 항상 내가 했잖아. 상호야, 나 이 가게 팔았어. 새 주인은 다른 정비소랑 계약하고 싶어 해. 나는 분노를 꾹 눌러 담고 짧게 말했다. 가게를 팔아? 미친 거 아냐? 상호는 자기 밥줄이 끊긴 것에만 분노했다. 지난 2주간 일한 거 정산해서 가져가라. 미란 씨가 챙겨줄 거야. 일감이 별로 없어서 얼마 안 되겠지만 나는 동정심 따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간신히 참았다. 미란 씨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 나는 비밀 유지를 신신당부했다. 물론이죠, 사장님. 절대로. 내가 말하기 전까진 비밀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내 계획을 털어놓았다. 제주도에 페이퍼 컴퍼니 2개를 세웠다. 하나는 이 상사의 부지를 샀고 다른 하나는 사업권을 인수했다. 두 회사의 지분 100%는 내가 가지고 있다. 결국 지은과 이혼하겠지만 그녀가 이 사업체에는 손도 못 대게 할 생각이다. 왜 집을 안 나오셨어요? 그녀가 묻자 나는 답했다. 이미 짐은 다 뺐어요. 지은이는 모르지만 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상호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사실 다빈이도 내 딸이 아닙니다. 상호 자식인 것 같아요. 지은이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되겠죠. 이혼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공과금과 세금을 계속 내고 있으니 그녀가 나를 유기로 고소해 재산을 뺏어갈 구실은 없을 것이다. 사업체 수익도 법인을 거치기 때문에 그녀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이면 현금 자산은 다 소진될 계획이다. 상담력으로 받는 급여는 최소화했다. 미란 씨, 운영은 믿고 맡길게요. 궁금한 건 언제든 물어보되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미란 씨는 지은과 상호의 이야기를 듣고 사색이 되었다. 나는 떠나기 전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간판이랑 서류 양식 다 바꾸세요. 상호명은 헬프리스 오토 헬플레스 오토로 바꿉니다.
상호와 지은에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인상을 확실히 주기 위함이었다. 미란 씨는 의아해했지만 나는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고만 했다.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는 내 아우디에 올라타 대전으로 향했다. 2시간쯤 뒤에 지은에게 전화가 왔다. 평소보다 일찍 걸려온 전화였다. 늘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내가 외박하면 그녀가 전화를 걸어 싸우고 내가 돌아가면 잠시 잠잠해졌다가 다시 싸우는 지겨운 굴레. 나는 전화를 받았다. 나야.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디야? 대전 가는 길이야. 거긴 왜 가? 차 떼러 간다니까. 거짓말 마. 상호가 그러는데 당신 가게 팔았다며? 상호가 왜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해? 당신 상사랑 무슨 사이야? 그녀가 캐물었다. 상호가 가게 팔았다고 전화를 다 했어? 나는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을 고쳤다. 아니, 당신 절친이니까 알려준 거겠지. 자기도 일감 끊겨서 황당하다던데. 절친? 웃기지도 않네. 난 그놈한테 그냥 호구였잖아. 자기 자식까지 내 밑에서 키우게 한 멍청한 호구.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다빈이가 나를 중고차 장수라고 충청도 촌놈이라고 무시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팔았어. 이제 부끄러워할 일 없겠네. 우리가 상의를 했어야지. 내 가게야. 결혼 전부터 내 거였고 내 맘대로 팔 수 있어. 이제 어쩔 거야? 생활비는? 새 주인이 기존 직원들은 잘 챙겨줄 거야. 나는 당분간 좀 쉬려고. 일자리는 천천히 찾아봐야지. 집 대출금은?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다. 가게 판돈으로 다 갚았어. 이제 세금이랑 공과금만 내면 돼. 그럼 먹고 사는 건? 기름값은? 보험료는? 그녀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 그건 생각을 못했네. 당신 파트타임 늘려보는 건 어때? 지금 장난해? 언제 집에 올 거야? 이제 결단을 내릴 때였다. 나 안 들어가. 돌아갈 생각 없어. 나는 무심하게 툭 던졌다. 그날 밤 나갈 때 당신이 한 말 기억나? 다신 오지 말라며. 걱정 마. 전기 끊기지 않게 공과금은 내가 낼 테니까. 도현 씨 이러지 마. 제발 돌아와서 얘기해.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아니 싫어. 도현 씨 제발. 그녀는 울먹였다. 결정했어. 아 그리고 당신 딸 다빈이 말이야. 우리 다빈이가 왜? 아니 당신 딸 다빈이. 아빠 성씨 부끄러워하고 아빠 직업 창피해하는 그 다빈이. 도현 씨, 다빈이는 아직 13살밖에 안 된 애잖아. 애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어떡해. 아니 상관없어.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이제 나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 없을 거다. 나는 전화를 끊고 폰을 꺼버렸다. 그녀가 미친 듯이 전화를 다시 걸겠지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대전으로 향하는 길을 즐겼다. 그녀는 이제 상호에게 달려가 정보를 캐내려 할 것이다. 다시 폰을 켜보니 메시지가 5개 와 있었다. 지은 3개, 상호 1개, 미란 씨 1개. 나는 미란 씨에게 먼저 전화했다. 미란 씨, 전화를 꺼둬서 미안해요.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요. 네, 사장님. 지은 씨랑 상호 씨가 사장님 어디 있냐고 계속 전화가 오네요. 사장님이 이제 여기 주인 아니라고 하니까 다들 뒤집어졌어요. 잘했어. 또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요.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지 몰랐네. 미란 씨 남편분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에이, 사장님도 참 잘 다녀오세요. 미란 씨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다. 전처와 상호, 그들은 이제 안중에도 없었다. 나는 아우디를 중고차 딜러에게 넘기고 내가 원하던 마즈다 미아타 검은색을 낙찰받았다. 30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는 오픈카의 뚜껑을 열고 길을 나섰다. 어디로 갈까? 강원도 쪽이 좋겠군. 나는 속초로 향했다. 이후 2주 동안 나는 동해안을 따라 여행하며 아리조나, 아니, 강릉, 양양, 포항, 부산을 돌았다. 미란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가게 상황을 체크했고
별일 없다는 걸 확인한 뒤 남해로 향했다. 그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화를 내다, 나중엔 사과를 하다. 결국엔 원망 섞인 문자를 남겼다. 나는 다 무시했다. 내 카드가 정지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실소가 터졌다. 상호는 나에게 지은과 다빈이를 버린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욕설 문자를 보냈고 나는 더 크게 웃었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은이 나를 유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사님, 제가 집세랑 공과금 다 내고 있는데 유기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저한테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 그녀가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소리친 녹음 파일이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미아타를 몰고 전국을 누볐다. 비싼 차는 아니지만 이 자유로운 기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휴게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혼자 스포츠카를 타고 여행하는 걸 부러워했다. 3개월 동안 8.0km를 달린 뒤 나는 다시 청주로 돌아왔다. 헬프리스 오토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나를 환영해 주었다. 미란 씨는 내 사무실이었던 곳에서 나와 나를 꽉 안아주었다. 사장님,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참 수다를 떨었고 나는 직원들에게 근처 고깃집에서 회식을 제안했다. 오늘 가게 5시에 닫읍시다. 제가 쏩니다. 직원들은 환호했다. 나는 회식 전 변호사를 만났다. 지은이 내 재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했지만 변호사가 법적으로 다 막아두었다는 보고를 들었다. 회식 자리는 즐거웠다. 모두가 떠나고 미란 씨와 나만 남았다. 도현 씨, 헬프리스라는 이름.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무력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상호를 믿었던 멍청한 충청도 촌놈 이야기가 이 상호명에 다 들어있죠. 도현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뿌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미란 씨의 진심 어린 위로에 나는 감동했다. 고마워요, 미란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나는 3개월 만에 내가 얻어둔 오피스텔로 돌아갔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맥주 한 캔을 따서 테라스에 앉았다. 멀리 보이는 야경을 보며 지은과 내가 꿈꿨던 미래를 생각했다. 그 모든 게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밤 8시 30분.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미아타를 몰고 내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결혼 전 내 돈으로 산 내 소유의 집이었다. 마당은 관리가 안 되어 잡초가 무성했다. 현관등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지은이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다빈이가 문을 열었고 나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빠, 엄마. 아빠 왔어.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다빈이는 계속 나를 빤히 쳐다보며 아빠라고 외쳤다. 지은이 거실로 나오다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당신 어디 갔었어? 나는 평온하게 답했다. 여행 좀 다녔지. 그때 상호가 속옷 차림으로 안방에서 걸어 나왔다. 오호, 온 가족이 다 모였네. 나는 비죽거렸다. 상호, 네가 내 자리를 아주 잘 채우고 있었구나. 지은은 당황했고 다빈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도현 씨, 오해하지 마. 지은이 입을 뗐지만 나는 말을 끊었다. 오해는 무슨. 상호, 너 말이야. 내 밑에서 일하기 싫다더니 내 집에서 내 마누라랑 살고 있었냐. 아주 독립적인 사업가 나셨네. 지은이 소리쳤다. 생활비도 안 주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일해. 우리 다빈이는 어쩌고. 내 자격? 이 집 내 명의야. 결혼 전부터 내 거였다고. 당신이 무단 침입으로 신고당하기 싫으면 이번 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 못 나가. 여기가 우리 집이지 어디야. 지은이 악을 썼다. 아니, 법적으로 여긴 내 집이야. 내가 공과금이랑 세금을 다 내고 있었거든. 당신이 유기를 주장할 근거는 없어. 그리고 다빈이
다빈이한테도 전할 소식이 있어. 나는 다빈이를 쳐다봤다. 다빈아, 너 내 성씨 부끄럽다고 했지? 축하한다. 이제 김씨 안 해도 돼. 내 진짜 아빠는 저기 있는 박상호거든. 정적이 흘렀다. 지은은 사색이 되었고 상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뭐? 다빈이가 중얼거렸다. 그래, 지은아. 결혼식 날 네가 부주의했던 덕분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지. 근데 내 아이가 아니었네. 다빈아. 이제 박다빈으로 개명하고 내 친아빠랑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졌다. 두 사람은 서류를 낚아채 읽더니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음 주에 이혼 서류랑 퇴거 명령서 갈 거니까 준비들 하고. 나는 미련 없이 집을 나왔다. 차 안에서 나는 지난 1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호구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악마였는지. 상호는 내 뒤에서 나를 조롱했고 내 집에서 내 맥주를 마시며 내 아내와 내 딸을 가로챘다. 맥주 한 캔을 더 따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다음 날 나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 집을 팔아 재산을 나누어야 하겠지만 나는 실업자나 다름없는 상태로 설정해 두었기에 위자료나 양육비 책임은 없을 것이다. 특히 다빈이의 친부가 상호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욱 그렇다.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 지은과 상호는 이제 자기들이 만든 지옥에서 서로를 탓하며 살게 될 것이다. 상호는 미란 씨에게 거절당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급 1만 원짜리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은이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곧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나는 부동산 업자에게 집을 내놓았고 지은에게 5대5 분할 조건으로 퇴거를 통보했다. 며칠 뒤 지은이 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도현 씨, 얘기 좀 해. 나는 마지못해 그녀를 들여보냈다. 우린 지금 소송 중이야. 할 말 없어. 제발 변호사 없이 우리끼리 얘기하자. 그녀가 애원했다. 좋아, 그럼 근처 설렁탕집으로 가자. 나는 그녀와 단둘이 있고 싶지 않았다. 식당에 앉아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지은은 망설이다 답했다. 그냥. 둘 다 좋았어. 선택할 수 없었어. 둘을 동시에 만났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호가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랑 관계 깨지면 자기 일감 끊긴다고. 그럼 내 프로포즈는 왜 받아들였는데? 당신도 사랑했으니까. 상호는 남편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결혼 전엔 정리하려고 했는데 결혼식 날 그만. 결혼식 날에도 그놈이랑 있었단 말이지?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다 엉망이 됐어. 그래, 이제 당신들은 서로를 가졌네. 축하해. 아, 다빈이 이름은 참 잘 지었더라. 상호랑 어울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도현 씨, 난 아직 당신 사랑해. 사랑? 지은아,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몰라. 난 당신을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는데. 당신은 내 믿음을 난도질했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경멸뿐이야. 지은은 우리 관계가 끝났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물었다. 한 번이라도 멈춘 적 있어? 그녀는 진실을 말했다. 아니, 한 달에 2번씩은 꼭 만났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직한 대답에 고마워해야 할지 기가 막혀야 할지. 한 가지만 더. 1년 전부터 나한테 더 못되게 군 건 왜야? 상호가 자꾸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압박했어.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셋이 살자고. 그게 안 되니까 당신이 미워지더라. 당신만 없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거든. 결국 상호와 그녀는 나를 몰아내고 내 재산을 차지할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이제 상호랑 당신 마음대로 해봐. 내 선택은 이제 당신들과 상관없으니까. 나는 식사값을 지불하고 식당을 나왔다. 4개월 뒤 우리는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었다. 상호도 그 자리에 있었다. 법정을 나오며 지은이 마지막으로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제 그들은 그들만의 탑에서 서로를 갉아먹으며 살 것이다. 지은은 낮아진 생활 수준에 적응해야 할 것이고 상호는 평생 남의 차나 닦으며 살겠지.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행복해라. 서로 딱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나는 미야타의 지붕을 열고 도로를 달렸다. 이제는 누구의 조롱도, 누구의 배신도 들리지 않는 나만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